네, 고품격 클래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가요, 굉장했습니다. 바로 뭐 때문에? 이 유럽 무대가 해트트릭으로 굉장했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벤제마, 호날두까지 해트트릭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팬들도 정말 많이 열광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다 기념비적인 골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터진 호날두 선수의 해트트릭은 이 호날두 선수가 해트트릭을 커리어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는 사실은 그때는 또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사실 해트트릭이 양산이 된 건데 그러니까 맨유로만 따지면 정말 오랜만에 일단 해트트릭이 된 거고 네. 여기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요제프 비찬 선수의 공식 경기 805골을 넘어서 807골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옛날 선수들에 관한 골 기록은 약간 좀 정확치가 좀 않을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체코 같은 데서는 비찬 선수의 골이 그거보다 더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치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인된 기록으로는 호날두 선수가 축구 역사에서 공식 경기 골을 가장 많이 터뜨린 선수. 그런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계시긴 하죠. 네. 펠레 선생님, 호마리우 선생님 같은 분들인데 예를 들어 펠레의 골수는 1283골이다. 아니다 뭐 1281골이다. 무조건 1000골은 넘는다. 뭐 호마리우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무슨 소리야? 요제프 비찬이 어디 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어디 있어?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제 공식 기록은 그분들이 이제 한 700골대 정도로 줄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브라질은 권역별 리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 리그에서 넣은 골들이 이제 몇백 골씩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빠지고 해서 골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 국제적으로 공인된 골수에서는 이제 요제프 비찬을 넘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전 세계 최고가 됐다. 네. 역대 최고가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벤제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에서 거장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의 골수를 넘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주말 경기에서 골을 또 추가했기 때문에 지금 맞아요. 계속 골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라울 선수도 이제 잡을 것 같은 기세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레알에서도 역사적인 인물이 됐고 여기에 UEFA 챔피언스 리그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까지 벤제마 선수가 작성을 했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제 그보다 이제 하루 전에 또 해트트릭을 했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23분 만에 해트트릭을 완결을 지었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요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얼리스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패스티스트 기록과 얼리스트 기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패스티스트는 이 선수가 3골을 넣는 이제 첫 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골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냐? 시작과 끝. 네, 시작과 끝. 근데 이제 얼리스트라는 거는 경기 전체를 봤을 때 몇 분까지 이게 다 완결이 됐느냐. 그런데 재밌네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빨리 해트트릭을 완결한 예전에 마르코 시모네 예. 선수의 기록을 이제 오랜만에 깼다고 볼 수가 있고 패스티스트로만 따지면 첫 번째는 아니에요. 근데 패스티스트로 따져도 이게 거의 한 10분 정도 만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티스트에서도 이제 손가락에 꼽히는 골이 됐고 전체적인 경기 시간으로 봤을 때는 최고로 이른 시간에 완결이 된 해트트릭이 됐어요. 그래서 호날두 선수, 벤제마 선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정말 고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골 사냥 솜씨를 뽐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선수들이 모두 기념비적인 또 기록들을 작성을 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세 분의 해설위원이 경험한 최고의 해트트릭 탑 5를 꼽는 건데 역대 최고의 해트트릭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해트트릭 탑 5를 한번 꼽아보시는 겁니다. 다들 기준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가 좀 다르니까요. 네. 거기서부터 기준이 조금 나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장 의원님은 물론 대체로 비슷하지만 저와 장 의원님 사이에도 몇 년의 간격은 약간 네네. 있고 또 이명철 해설위원이 이제 우리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주제가 굉장히 더 흥미롭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 의원님하고 간격은 확실히 큰 게 분데스리가예요. 아. 차범근 감독. 저는 분데스리가를 볼 때 너무 어려서 축구를 잘 인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제대로 축구에 대한 거를. 그때 한 의원님은 3살 차이지만
그게 인지가 좀 가능했죠. 그때는 이명철 의원이 안 태어났었죠? 그때는 안 태어났을 때죠. 네. 세상 공기 모르던 시절. 네. 어쨌든 이렇게 원투펀치가 이렇게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는 이런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의원님. 제가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제가 TV로 봤던 모든 축구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어린 시절에 본 걸로 제가 이 경기를 나는 확실히 봤어 라고 기억하는 경기가 1976년 9월에 열렸던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박스컵이었죠. 네, 개막전 화랑과 말레이시아의 대결.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축구는 사실은 그 54년 월드컵 출전했던 이후로 86년까지는 우리가 월드컵 본선을 밟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배라든가 메르데카배라든가 킹스컵이라든가 그런 대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저게 축구의 전부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또 이제 약간 반대의 의미에서 당시에 이제 대통령배 축구 대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국적 불명의 B 매치 같은 경기들로 채워졌던 대회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화랑도 나가고 충무도 나가는데 네. 화랑과 충무는 이제 국가대표 1진, 2진이에요. 저는 이제 청룡과 백호로 불리던 시절은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태어나기 전 혹은 이제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화랑, 충무 때부터는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회를 주최한다 그러면은 국가대표 1진, 2진이 동시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거는 일단 A매치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이제 B매치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외국 팀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나라는 국가대표 팀이 오고 어느 나라는 클럽 팀이 오고 어느 나라는 주 대표팀이 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질에서 어떤 팀 왔다 그러면 뭐 상파울루 이렇게 써 있었는데 그때 뭐 어린 나이에 그리고 어린 나이 아니더라도 그때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해외 스포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상파울루 그럼 뭐 그런갑다 그냥 그러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건 잡색 대회잖아요. 이런 식으로 팀들을 모아서 국제 축구 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말레이시아와 이제 우리가 주말 낮인가 오후인가 그 정도에 붙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당시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동남아 축구가 요즘 정도의 우리가 동남아 축구를 바라보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보다는 물론 조금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동남아 중에서 70년대 초나 이런 쪽으로 가면 버마 같은 지금으로는 미얀마죠. 근데 버마 같은 나라는 특히 수중전 같은 데서 붙으면 대한민국을 막 꺾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축구가 뭐 말레이시아든 뭐 인도네시아든 이런 나라들과 우리가 붙었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세하거나 막 우리가 이제 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어찌됐건 이제 화랑과 말레이시아가 개막전에 붙었거든요. 76년 9월에 대통령배 국제축구에서 붙었는데 우리가 전반전에만 3골을 먹은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전 그 기사를 찾아보면 저도 뭐 그때 이제 TV 화면을 볼 때 이제 그걸 봤다는 기억은 나지만 뭐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전 이제 기사들 보면 그때부터 막 이제 관중석이 술렁이고 난리가 나고 우리가 개최한 대회에서 지금 우리 땅에서 말레이시아랑 하는데 우리가 0대3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범근 선수의 슈팅 장면이 박상인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박상인 선수가 이제 한 골을 만회해서 3대1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골을 먹어요. 그러니까 1대4로 끌려가게 돼요. 주최국의 국가대표 1진 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른바 차범근 선수의 전설이 시작되는 거죠. 후반전 38분경부터 한 6분 정도 사이에 차범근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을 합니다. 3골을 넣고서 결국은 이 경기를 4대4로 비기죠. 6분 동안 3골이니까 거의 뭐 계속 넣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골 장면들은 지금 제가 영상을 못 찾겠고요. 제가 그러면 그 골 장면들이 디테일하게 기억이 나느냐. 와 이거 저 아저씨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우리나라 망신당하는 거야. 막 이러다가 와 우리나라에 이런 선수가 있어. 막 하면서 광분하면서 제가 동점까지 돼서 그래도 동점으로 경기 맞춰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차범근 선수 정말 대단해. 그런 정도로 이제 맞췄던 기억은 나는데 골 장면들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얼핏 기억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막 치고 들어가면서 넣으신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좀 먼 거리에서 때리신 것도 있는 것 같고 가까운 거리에서 받아서 탁 넣으신 것도 있는 거는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저도 설명 못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 경기는 사실상 뭐 대회의 비중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크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축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 안 해서 그렇지 네. 그거 만약에 시청률 집계했으면 거의 90 몇 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콘텐츠였거든요. 거기서 차범근 선수가 대한민국을 구해냈어요. 정말 한 6분 정도 사이에. 차범근 선수의 전체 커리어에서도 물론 그 이후에 분데스리가에 가서도 엄청난 업적을 쌓으셨지만 말레이시아전의 해트트릭이야말로 차범근 선수의 커리어를 정의하는 한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축구사에 있어서나 또 차범근 레전드에게 있어서나 기억에 남을 법한 경기고 이 경기를 경기장에서든 TV를 통해서든 어쨌든 본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마치 할아버지 옛날 얘기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재밌게 들었어요. 자, 이미연님의 탑5 첫 번째는 뭘까요? 갑자기 이제 좀 최신으로 올라오는데 이것도 최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얘기거든요. 2004-2005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 네. 맨유와 페네르바체 때 18살 웨인 루니 웨인룬이 데뷔 전에 데뷔전 해트트릭이 저는 5위로 꼽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당연히 축구적으로 봤을 때 웨인 루니의 어떤 기량이나 맨유에서 그 이후에 쭉 보여줬던 실력들 당연히 우수한 선수인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는 그때 웨인 루니를 어떤 선수로 기억을 했냐면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에서 그때 원 시리즈였습니다. 유명한 온라인 축구 게임의 원 시리즈였는데 원 시리즈가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인가 2006년에 원 시리즈가 등장을 했어요. 2006년 2006년이에요. 제가 피파 온라인 원 해설자 아닙니까? 바로 옆에 두고. 컴퓨터를 어렸을 때 학교에서 워드 프로세서도 초등학생 때 다 따고 그랬을 정도로 컴퓨터 되게 좋아했는데 문제는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아빠가 알고 계신 분이 PC방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PC방에 남는 컴퓨터가 있어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와서 어우, 집에 선물이죠. 컴퓨터가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컴퓨터가 사양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좋은 사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 축구 게임을 할 때는 잘 돌아갔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나고 보니까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2004년 버전 게임을 파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이걸 사서 정말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막 용돈, 세뱃돈 같은 거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렵게 샀어요. 근데 집에서 그걸 해봤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못 해가지고 슬프죠. 막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희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PC방이라는 데가 있다. 너 PC방 가면은 이제 이 게임 말고 뭐 그때부터 제가 PC방에 좀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그 게임을 막 하는데 한 2006년쯤에 W 루니라는 선수가 게임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W 루니.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표기법상. 근데 저는 그때 뭐 이 선수가 박지성이랑 같은 팀인지도 모르고 그냥 W 룬이라는 선수가 좋아서 친구가 옆에서 가이드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선수 해서 뭐 육성해서 키워라, 능력치 이렇게 찍어라 해서 하는데 W 룬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게임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게임 속에서 그 약간 이쁜 두상에 이렇게 골 넣으면 무릎 슬라이딩 해가지고 전용 세레머니도 있는 이 선수가 너무 궁금해서 축구 선수 이름을 검색하면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웨인 룬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W 룬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W 룬으로 검색하는데 그 어떤 분이 만든 이 페네르바체전 해트트릭 영상이 뜨는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름 돋았던 게 킥 능력이 좋고 내가 봤던 이 선수의 게임 속의 몸놀림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마지막 해트트릭의 골을 프리킥으로 완성하는 걸 보고 데뷔전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진짜 대단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가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가서야 한 2007년, 8년쯤 돼서야 박지성이랑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었는데 왜냐면 0405 시즌은 그때 맨유 영상 기준으로 박지성이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박지성이랑 뛴다는 생각조차 하기가 힘들었죠. 그냥 게임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W 루니의 그 활약을 보고 와, 이 선수 대단하다. 이게 첫 제 해외 축구와 선수 간의 어떤 교두부가 된 것 같고 이후에는 그 온라인 버전의 2 버전이 나오고 제가 2 버전을 1 버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외 축구가 본격적으로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채널 돌리다가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재방송 보면서 이게 실제로 보는 것도 이렇게 재밌구나. 이제 W 루니가 아니고 웨인 루니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좀 입문을 하게 됐었죠. 닉슨이 키운 이명철. 인사의 이 기회를 빌어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덕분에 좋은 축구 게임 시리즈로 피파 시리즈 온라인 다 통달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구를 직업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EA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저 위닝 섭외는 이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면희까지 들어봤고 이제 장희연님의 탑5 중에 첫 번째. 저는 이거 주제를 받아들고 내가 해트트릭이라는 거를 언제 처음
느꼈나라고 기억을 해보니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랑 이제 82년 스페인 월드컵 2차 조별리그죠. 우승 후보인 브라질과 이탈리아 간의 대결입니다. 네, 거의 황금 시간대로 기억을 해요. KBS에서 녹화 중계를 해줬는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브라질은 제가 기억에 제가 학교 가서도 그랬는데 브라질이 되게 우승 후보였어요. 그 중계도 그때 느낌이 브라질은 강력한 우승 후보. 당시 어떻게 보면 약간 8강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1차 그룹 스테이지가 있고 2차 그룹 스테이지는 1차 그룹 스테이지 통과한 팀들이 또 모였어요. 그 조에 바로 이탈리아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있었는데 역사상 최고의 죽음의 조죠. 네. 그러니까 2차 리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조에 모일 수가 없어요. 지금 포트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포트가 달라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24팀 중에 12팀이 일단 1차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12팀을 3팀씩 4개 조로 나뉘어서 4개 조의 1등들이 4강전을 치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걸러내진 팀들이 셋이 딱 모였는데 그게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조는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조죠. 근데 이제 두 팀이 당시에 브라질도 다 아르헨티나를 꺾었고 이탈리아도 아르헨티나를 꺾었어. 마지막에 이제 두 팀 간의 맞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조 이기 준결승을 진출하는 8강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그 그런데 경기에서 브라질은 브라질은 비기면 비기기만 되죠. 해도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경기를 보면서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지코 같은 선수도 있었지만 저는 소크라테스를 또 당시에 움직이는 게 아주 좀 멋있다 이런 느낌을 골도 넣었었거든요. 당시 소크라테스가. 그랬는데 저는 파울로 로시가 이제 그 경기 헤트트릭을 했어요. 사실 이탈리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1차 조별리그 때 좀 부진했었고 네. 계속 무승부만 하고. 근데 2차 조별리그에서 그 경기 완전히 대어를 잡은 거죠. 그 경기 3대2 승리를 거뒀죠. 네. 그 경기 헤트트릭이 제가 중계 들으면서도 파울로 로시 헤트트릭 우리 중계진들이 이제 중계를 하는 얘기를 듣고 헤트트릭이 저런 거구나. 3골 넣었는데 그때 팬이 돼서 결승전도 보고 뭐 그 이후에 뭐 경기 대회 끝나자마자 무슨 올스타전 같이 비슷하게 한 것도 보고 파울로 로시 팬이 그 대회에 됐었죠. 첫 헤트트릭에 대한 이런 개념에 대한 추억은 바로 그 경기 같아요. 근데 저 로시 선수 골은 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짝만 덧붙이면 요즘 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는 월드컵 저렇게 브라질 대 이탈리아 막 이런 경기도 라이브 중계란 없었습니다. 녹화 중계였죠. 네. 밤에. 녹화를 해서 뭐 저녁에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는 사실 TV 자체가 뭐 한 6시 뭐 이때부터 이제 5시 반에 마징가 제트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 TV 시작하고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화면 조정 시간 뭐 이랬어요. 맞아. 그런데 어쨌든 라이브로 못 봐도 내가 처음 보면 그냥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로시라는 선수를 저도 그때는 몰랐죠. 왜 그러냐면은 7, 8 월드컵은 저도 그렇게 제대로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파울로 로시 선수가 82 월드컵의 슈퍼스타이기는 한데 로시 선수 자체의 경기력은 7, 8 월드컵이 지금 돌이켜보면 더 좋았던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7, 8 월드컵은 제가 제대로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로시 선수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그때는 이제 분데스리가를 한창 열심히 본 시절이니까 축구는 저 브라질 선수 아니면 서독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축구 제일 잘하는 건 당연히 루메니게 아니야? 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인데 갑자기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격침을 시키는데 이 한 명의 선수가 이 선수가 그런데 그 전에 4경기 동안 골이 하나도 없던 선수라서 욕을 있는 대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브라질전부터 3골 넣고 그 다음 4강전에 2골 넣고 결승전에 1골 넣어서 득점왕이 됐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브라질전 요 헤트트릭은 로시의 그야말로 인생 경기. 예, 정말 인생 경기가 그것도 지쿠, 소크라테스, 팔카웅에게는 매우 안타깝게도 브라질전에서 나와버렸고 그때 진 브라질은 월드컵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승할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인데 우승을 못한 팀들 꼽으면 몇 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루메니게 말고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네? 저도 그렇게 인식했던 헤트트릭이 파울로 로시의 브라질전 헤트트릭. 그러면 겹치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조정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임 위원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 4등은요. 이제 리버풀 얘기를 한번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루이스 수아레스의 노리치전 헤트트릭. 이때 넣었던 루이스 수아레스의 골 중에 저는 이 노리치전 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장소가 안필드기도 했고 그때 마치 독수리 슛을 연상시키는 공을 이렇게
수아레스 특유의 그 상체 움직임으로 키핑하면서 발등으로 컨트롤한 다음에 위로 갑자기 뻥 찼어요. 다른 선수였으면은 아 그래 그냥 저렇게 위로 날아가는구나 안필드 지붕에 꽂히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수아레스가 찬 공은 위로 분명 뻥 찼는데 뚝 떨어지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 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노리치 골키퍼가 결국 공의 낙하 지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뒤로 빼면서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는 게 못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결국 누운 채로 어떻게든 볼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골을 막지 못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시즌은 역시 루이스 수아레스의 활약 덕분에 리버풀이 2008-2009 시즌 이후로는 쭉 암흑기를 달렸던 시기였고 제가 리버풀 입문을 한 2008-2009년경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시즌에 리그 우승을 못했고 네. 좀 아쉽다고 느끼던 차이나의 암흑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는 그 다음 시즌에 조별리그만 잠깐 구경을 해보고 이후에 리버풀 암흑기에 빠져들 때 약간 그때는 뭐 억울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봤는데 보면 볼수록 다른 팀들의 어떤 조롱과 리버풀을 좀 많이 약하게 보는 시선들이 서서히 느껴지기 아니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 암흑기가 뭐 억울해요? 예, 슬펐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스날도 이제 챔피언스리그만 가면 시선 내릴 거예요. 부럽다. 우리는 이제 암흑기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또 어떻게 인수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요. 반전을 기대하면서. 네, 이렇게 임의원님의 두 번째 또 헤트트릭 들어봤고요. 이제 장의원님 두 번째 네. 뭘까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제일 먼저 기억이 나긴 했었어요. 근데 한 의원님도 저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뭘까요? 히바우도의 헤트트릭. 있나요? 있죠. 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쯤의 매니아들에게는 아마 이게 1등으로 그렇죠. 꼽힐 법한 해트트릭이에요. 무조건 해트릭 하면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2000-2001 시즌 바르셀로나가 5등이었고 승점 60점, 발렌시아가 63점인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마지막 라운드예요. 이기면은 챔스 진출권 따는 경기. 히바우도가 어쨌든 해트트릭을 하면서 3대1로 이겼는데 그 과정이 골도 멋있었지만 왼발 프리킥 골부터 시작해서 상대는 이제 바라가 계속 넣으면 또 동점골, 골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갔어요. 1대0, 1대1, 뭐 2대1, 2대2까지. 두 번째 골도 아주 히바우도의 멋진 중거리 골이었고 왼발. 그리고 이제 역시 이 헤트트릭의 결정체는 종료 직전이에요. 비기면은 발렌시아 진출. 발렌시아가 챔피언스 진출인데 와, 그 로빙 패스를 공을 받으러 딱 나와가지고 가슴 트래핑해서 중거리 오버헤드 킥. 진짜 믿기 힘든, 시간대도 믿기 힘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따내는 엄청난 골이 나왔죠. 와, 진짜 그 경기는 진짜 엄청났어요. 그리고 나서 깜누에 막 사람들이 막 경기장 안으로 그쵸? 그때 들어오고 그랬죠. 그 골은 뭐 그냥 제일 기억에 남는 해트릭이죠. 예, 해트트릭은 기본적으로 3골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골에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수아레스 선수 골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골이 10점 만점에 한 15점짜리 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앞선 골들도 좋기는 했는데 이게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묻는다면 아주 높지는 않은, 그러니까 수아레스 선수는 워낙에 멋진 골들을 또 많이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중에 하나의 골들 뭐 이제 그 정도라고 한다면 히바우드 선수가 그날 3골을 터뜨린 이 3골의 그 미적 점수는 첫 번째, 대단했죠. 두 번째, 세 번째 골이 모두 높습니다. 다 그냥 원더. 그러니까 세 번째 골은 이제 수아레스 선수 골처럼 10점 만점에 한 15점 되는 골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골도 10점 만점에 8.9점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단하고 경기의 중요성, 드라마틱한 극적인 요소, 골 하나하나의 미적인 점수, 마지막 골의 또 완결성 뭐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해트트릭이다. 그야말로 원맨쇼네요. 그야말로 원맨쇼, 원더쇼, 아주 그런 슈퍼쇼였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 두 분이 이제 좀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예감이 네, 드네요. 다시 한번 임의원님한테 넘어가 볼까요? 저는 2010-11 시즌에 인테르하고 토트넘하고 참 지독한 악연이었죠.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 너무 많이 만났고 결국은 이제 토트넘이 승자가 됐는데 조별리그 경기 때 나왔던 가레스 베일의 해트트릭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물론 이제 베일이 또 인상적인 활약을 한 경기는 따로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이콘의 전성기를 끝냈다고 알려진 가레스 베일의 그 측면 동무대, 말 그대로 측면을 그냥 완전 부셔버렸던 그 경기가 토너먼트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보다 앞서서 조별리그 때 골들이 더 해트트릭으로 따졌을 때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베일 선수가 그때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잘 보시면 똑같은 지점에서 왼발로 다 슈팅을 때립니다. 재방송 보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중학교 3학년 중간고사 정도, 기말고사 정도 끝나면은
보통 시험 성적의 중요성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역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고등학교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은주의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2010년 10월이에요. 저도 그 후보 네. 중에 하나 있기 아. 때문에 어. 10월이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3들은 공부 안 한다고요? 아 맞아요. 아, 네. 이때가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한예한테 있을 수 없는 일. 이 시기가 그래서 제가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축구 감독 시뮬레이션 게임을 처음으로 했었을 때가 이때였어요. 왜냐면 이젠 자유가 생겼으니까 그 이 시기에 선생님들도 축구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축구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간간히 진도를 다 나갔거나 아니면 아 오늘은 조금 자습을 줘야 되겠다 싶을 때 어차피 학생들도 약간 좀 이게 정신력이 좀 해이해져 있는 걸 아니까 일부러 프로젝트에 이게 TV 같은 거 딱 켜놓고 그날 경기 챔피언스리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많이 틀어줬어요. 근데 인테르와 토트넘 경기를 이때 틀어줬는데 가레스 베일이 첫 번째 골이랑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너무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비슷한 골이 두 개가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편집의 오류가 아니냐 아니면 무슨 뭐 어디 학교 인터넷이 보통 안 좋은 편이니까 약간 버퍼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베일 선수의 두 골이 그냥 그대로 터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골은 제 또래 축구 팬들이 향수를 좀 갖고 있는 좌베일 우레논. 네, 레논 선수가 이제 에론 레논 선수가 패스를 주고 이걸 베일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세 번째 골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골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때리는 슈팅이었어요. 중앙 쪽에서. 네, 거의 중앙 쪽에서의 슈팅이었어요. 근데도 어쨌든 이날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저는 이 골들을 통해서 가레스 베일이 원래도 왼쪽 측면에 유망한 유망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통했던 때였지만 이 선수를 윙으로 쓰면 토트넘의 파괴력이 훨씬 더 올라가구나라는 걸 본격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저는 이때였었어요. 이 경기 하이라이트를 모두 보면서 다들 입을 모아 아 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가레스 베일을 쓸 때가 왔다. 아, 베일 지금 우리가 사면 한두 시즌 뒤에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게임과 엮여있구나. 왜냐면 그땐 저 정말 너무 열심히 할 때니까. 신나다. 예. 그때는 그런 얘기들을 진짜 진지하게 마치 재테크를 하듯이 베일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오른다. 뭐 떡상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 시기에 한 거니까. 그래서 그때 베일 선수의 그 해트트릭이 친구들과 같이 감동을 하고 저한테는 또 중학교 3학년 때 예, 약간 성적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은 채 느슨해지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순주 아나운서도 네. 정순주 아나운서의 방송인 커리어를 뭔가 정의하는 모멘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까 차범근 선수의 경우에도 커리어 디파이닝 모멘트가 그 말레이시아전이다. 네네. 파울로 로시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 브라질전이 인생 경기. 베일 선수는 그 인테르전이야말로 커리어 디파이닝 모멘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베일이 토너먼트에서 마이콘을 상대로도 그 대단한 1대1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게 결국 그 자신감이 이어지니까 또 인테를 만났네? 내가 한 번 더 보여줘야지. 이런 계기가 결국 디펜딩 챔피언 인테르를 토트넘이 잡는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때 조별리그 경기는 막상 인테르가 이겼어요. 아, 그래서 스코어는 네. 인테르가 원래 많이 앞서가던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일이 이걸 좀 따라잡으면서 네. 하지만 토트넘이 이기지 못했던 경기였는데 이때 베일은 훌륭한 활약을 남겼고 토트넘은 인테르와의 간극을 좁혀놨기 때문에 그 뒤에 토너먼트에서는 오히려 토트넘이 뒤집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위원님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이명철 위원이 2010년 이후 거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추억을 더듬어서 아, 이 경기는 나와야겠구나. 2002-2003 시즌 호돈이라 그러죠? 호나우두의 헤트트릭. 3샷 3킬. 예. 스리샷 골. 네, 그 경기는 뭐 그거는 이제 팬들에게도 또 유명한 또 헤트트릭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레알 마드리드 첫 시즌이었죠. 호나우두 선수가 인터밀란 가서는 뭐 부상도 크게 당하고 공백기가 좀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 와서 첫 시즌인데 사실 바르셀로나의 임팩트가 컸던 그 시즌의 엄청난 파괴력은 아니고 몸도 약간 불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호나우두가 사실 완전한 최전성기 때 그거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클래스가 여전히 살아있던 그 시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즌에 8강 1차전은 3대1로 이겨놨고 올트래포드 원정 가서 3번의 찬스를 다 골로 만들어냈죠. 아주 또 그것도 멋진 골이었죠. 중거리 슈팅도 있었고 움직임을 통해서 카를로스 패스를 받아서 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결정력을 그 경기에서 보여줬고 일찌감치 그렇게 골 넣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역시 올트래포드 홈팬들의 기립박수죠. 상대 팀인데 네. 와, 다 일어나서 호나우두에게 기립박수를 치던 거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죠. 네. 그 이후에는 뭐 맨유가 조금 따라 붙긴 해서 베컴도 들어가 갖고 프리킥 골 넣고 뭐 이래서 결국 그 경기는 뭐 4대3으로 맨유가 이겼지만 맨유는 1차전 스코어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됐죠. 일찌감치 호나우두가 3샷 3킬을 하면서 이미 준결승 진출 들어오고. 를
확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의 3대 4로 레알이 졌지만 그 경기 헤트트릭 네, 기억에 남습니다. 그 경기가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많이 남긴 경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당시에 멤버 구성 자체가 레알 마드리드 갈라티코 대 첫 그거였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하면은 우주방이 되냐 지구방이 되냐 뭐 그런 팀들끼리의 대결로 그때 인식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축구에 정말 은하계 같은 선수들이 물론 레알을 은하계라고 불렀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레알과 필적할 수 있는 또 그 스타 군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 군단 대 스타 군단의 대결인데 여기서 호나우두가 맨유를 상대로 뭔가를 보여준 거고 또 이때가 베컴 선수와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불화가 맞아요. 그게 치달았을 그게 때예요. 치달아서 선발 출장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컴이 나와서 이제 골도 넣었지만 사실은 베컴이 그 당시에 카메오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또 약간 또 화제가 됐던 맞아요. 그 당시 시기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 상황에서는 아주 화제의 맞아요. 경기였는데 흥미로운. 궁극적으로는 호나우두가 모든 걸 다 끝내버린. 한 의원님도 호나우두 헤트트릭 있었나요? 후보 안에 안 넣습니다. 오. 저는 그거는 안 넣고요. 제가 말씀드릴 네 번째는 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의 스웨덴과 잉글랜드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 네. 요거는 가장 약점이 대회 비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가전이에요. 평가전이기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와 스웨덴이라는 세계에서 그래도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대표팀끼리가 만나서 네. 질라탄 선수가 이날 4골을 넣었는데 포트트릭. 네, 그 4골 중에 이제 한 골 정도는 뭐 찼다가 튀어나왔던 거 이제 깔끔한 마무리 그 정도인데 나머지 3골은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요. 아까 그러니까 히바우드 선수 얘기할 때 10점 만점에 이제 몇 점짜리들이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질라탄 선수의 마지막 골은 10점 만점에 한 18점짜리가 들어간 거고요. 그 앞에 이제 맨 처음 골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골도요. 프리킥이 하나 있고요. 좀 긴 거리에서. 그리고 또 한 골이 가슴으로 탁 받아서 떨어지는 맞아요. 볼을 네. 지면에 닿기 전에 발리킥으로 강력하게. 저는 이제 그 골도 10점 만점에 한 9점 내지 9.5점까지도 줄 수 있는 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먼 거리 프리킥도 역시 9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골이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초장거리 오버헤드킥. 네. 그러니까 히바우드 선수가 말레이시아전에서 넣은 오버헤드도 긴 거리거든요. 그런데 질라탄 선수의 이 오버헤드의 거리는 진짜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장거리죠. 크레이지 골이지. 네, 아니 저 거리에서 오버헤드를 때린다고? 그 자체가 크레이지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질라탄이 아니라 딴 선수가 그거를 그 상황에 시도를 했으면 바보 되죠. 네 아마 굉장히 그건 욕먹을 짓인데 질라탄이니까 질라탄이었고 심지어 성공을 들어갔어요. 네. 오버헤드의 장구한 역사 중에서도 이게 탑이 아니냐. 이거는 탑이 아니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평가전이라는 그 요소 하나만 아니면 거의 최고의 해트트릭 중에 하나죠. 이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게 1위예요. 그때 잉글랜드 골키퍼가 조하트였죠. 그래서 조하트가 제가 알기로는 이때 장면 때문에 본격적으로 붙은 별명이 원더골 제조기였어요. 왜냐면 예전에 웨인 루니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어떤 그 바이시클 킥도 네. 조하트가 그때 맨시티 골키퍼였고 이번에 그 질라탄의 이 바이시클 킥 골도 결국은 조하트가 골키퍼였고 이외에도 조하트가 골키퍼일 때 원더골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어요. 유독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조하트를 원더골 제조기라고 사람들이 좀 불렀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정말 싫겠네요. 저한테는 싫겠죠. 됐어. 임 의원님까지는 그러면 했다고 하고요. 그럼 네 번째 장 의원님의 네 번째는 뭘까요? 저는 K리그 2011년 FC 서울의 몰리나. 네. 그 경기 이제 성남에서 몰리나가 이적해서 FC 서울 첫 시즌이에요. 근데 이제 서서히 대안 선수하고 이제 이른바 데몰리션의 위력을 조금씩 보여줄 텐데 완전히 터지긴 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후반기쯤 왔을 때 최용수 감독 대행 시절이에요. 강원전이었어요. 결과는 6대 3으로 서울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제 생각에는 그 다음 시즌에도 터졌지만 데몰리션이 완전히 터지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경기 아닌가. 그래서 몰리나 선수가 이날 엄청나게 뭐 멋있는 왼발 뭐 프리킥 골 많은 골을 넣었는데 해트트릭을 했고 또 3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세 골 세 어시스트. 해트트릭도 하고 맞아요. 대안에게 어시스트 2개 해주고 또 한 선수에게 또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3골 3개 어시스트. 그러니까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야 이거는 K리그에서 대단한 기록이다. 네. 넘사벽의 선수가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야, 진짜 대단한 클래스의 이 조합이 나왔다. 대안과 몰리나.
그러니까 몰리나 선수와 좀 얼추 비슷한 시기지만 조금 더 먼저 에닝요 선수가 사실은 K리그에 있어서 공격 포인트에 갖은 기록들을 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단 시간 뭐 몇십 최단 시간 몇십 이런 거를 에닝요 선수가 쭉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늦게 출발한 몰리나 선수가 그 에닝요 선수를 결국 하나하나 다 따라잡죠. 아마 K리그 공격 포인트 골과 어시스트를 합한 이 역사에 있어서는 에닝요 대 몰리나 이 시절이 정말 레전드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두 선수가 모두 대단했는데 조금 더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면 몰리나 선수는 정말 잘 나갈 때는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였어요. 네. 예. 자, 이제 하나씩 남았거든요. 그럼 한현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요. 1997년 8월에 터진 데니스 베르캄프의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의 3대3 경기. 네. 이거 경기 자체도 아주 드라마틱한 경기이고 베르캄프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막판에 90몇 분에 세 번째 골을 넣었는데 아스날이 이기질 못했어요. 96분쯤에 레스터가 또 동점골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경기도 아주 대단한 경기였는데 저는 사실은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또 그러냐면 베르캄프 선수의 세 골이요. 마지막 골은 아까 제가 질라탄 선수 10점 만점에 18점쯤 줬죠. 히바우드 선수는 한 15점쯤 줬는데 저는 베르캄프 선수의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20점 주고 싶어요. 10점 만점에. 축구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정말 몇 개 안 되는 작은 동작으로 보여준 게 데니스 베르캄프의 마지막 세 번째 골이거든요. 이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베르캄프 터치를 또 그 아르헨티나와의 월드컵 경기에서도 나왔지만은 98년 월드컵이죠. 그러니까 97년 8월이니까 이제 그 이전인데 그 월드컵 경기 골보다도 저는 이 레스터전 세 번째 골이 베르캄프 터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그 레스터 베르캄프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걸 넣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제가 라이브로 못 봤어요. 요거를. 그래서 조금 이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 거기 때문에 이걸 넣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네, 경험한 걸로 저의 마지막은 장 의원님이 K리그 하셨으니까 저도 K리그 하겠습니다. K리그? 네, 2005년 7월 성남 1화 천마대 FC 서울의 경기에서 나온 남기일의 해트트릭. 오. 그러니까 저는 이 골이 진짜 좀 잊혀지지 않는 해트트릭이에요. 물론 이제 멋진 골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태까지 뭐 얘기했던 뭐 히바우드 선수라든가 뭐 질라탄, 베르캄프, 또 가렛 베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미적 점수에서는 남길 감독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 골이 정말 K리그 많은 해트트릭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치면 뭐 제 기억에 정혜원 선수의 해트트릭부터 이태호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후반에 안정환 선수도 있었고 뭐 신태용의 해트트릭, 라데의 해트트릭, 뭐 K리그에서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많은 해트트릭이 있었고 홍명보 선수가 수비수면서도 해트트릭을 한 경기가 있어요. K리그에서. 그것도 저는 맞아요. 언급을 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남길 선수 이 경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2005년에 있었던 이 경기 있기 전부터 축구 언론들이 좀 많이 떠들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성남 1화에는 당시에 김도훈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의 노장으로 있었고 이 시기가 서울에서는 박주영 선수가 완전히 그 라이징 천재, 라이징 스타로서 떠오를 때였거든요. 이거는 베테랑 골잡이, 슈퍼 골잡이 김도훈과 떠오르는 신성, 천재 골잡이 박주영의 대결에 계속 집중을 했었어요. 네. 김도훈 대 박주영, 김도훈 대 박주영, 김도훈 대 박주영. 근데 경기 딱 하고 나니까 남기일이 다 정리. 그러니까 나중에 기사에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도훈 대 박주영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 경기는 남기일의 해트트릭으로 성남이 대승했다. 근데 남기일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이게 부천 때부터도 볼을 아주 잘 다룬 선수인데 전체적인 커리어를 우리가 보면 슈퍼 서브의 이미지가 강해요. 네. 그러니까 교체 멤버로 나와서 뭔가 임팩트를 주고 경기를 변화시키는 아주 좋은 교체 멤버였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날은 선발 멤버로서 아마 남기일 감독의 이게 첫 해트트릭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K리그 커리어에서.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경기는 그대들이 무엇을 예측하든 그 예측과 매우 달라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나이 남기일의 해트트릭이 터졌던 경기. 자, 이미연님은요? 네. 아까 질라탄이 역시 1등이었고 네. 이 골은 2등입니다. 손흥민의 사우스햄튼전 4골. 아.
그 지난 시즌 이제 2라운드였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경기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딱 터졌을 때 일찍 터지는구나. 다시 한번 올 시즌도 득점포를 좀 이어가겠거니 했는데 그 경기에서 4골이 나올 거라고는 정말 경기 전에 누가 상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생각했을 때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혹은 손캐듀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결국 손캐듀오가 합작한 골이 드록바 램파드의 듀오를 넘어서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듀오로 지금 1위로 올라서 있잖아요. 이날 4골을 합작한 게 역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20-21 시즌은 케인과 손흥민 모두 별다른 기복 없이 시즌 내내 두 선수가 계속 골을 합작하면서 꾸준히 스탯을 쌓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의 경우는 전반기 동안 케인은 좀 부진했었고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긴 했지만 케인과의 합작이 나오진 않았었고 그러다 이제 중반기가 되면서 조금 터지나 했지만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또 약간 아쉬운 경기들도 조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지난 시즌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 4골을 넣었고 케인은 1골 4도움 이걸 기록했던 점 자체가 지금 생각했을 때 손캐듀오의 이 지금의 어떤 기록들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경기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경기는 라이브로 보면서도 좀 믿기지 않는 또 한국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혹은 유럽 5대 리그 레벨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한테도 좀 안겨주지 않았나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초반에 사우스햄튼을 만난 게 당시 일정상으로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센헤트 감독이 이때 올라간 라인의 어떤 피해를 크게 보고 그리고 그 즈음에 그 전 시즌에는 레스터전에 대량 실점 패배가 한 번 있었고 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또 맨유한테 대량 실점 패배가 또 있었어요. 근데 하센헤트 감독도 이렇게 두 시즌 연거퍼서 대량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들을 겪다 보니까 조금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면서 올 시즌에 이르게 됐다고 보거든요. 올 시즌은 상황에 따라서 라인 조절도 좀 하고 후방의 숫자를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경기 운영도 하는 등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하센헤트 감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영향을 어느 정도 준 부분이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역시 손흥민 선수의 4골이 터진 경기는 꼭 꼽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장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는 18-19 시즌 암스테르담의 기적. 네. 모우라의 할게요. 저도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지만 지금 손흥민 얘기를 하니까 그 경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전날 뭐 안필드의 기적도 있었지만 0대1로 1차전 지고 그것도 원정골 먹고 진 거예요. 아약스한테 홈에서 토트넘이 2차전 가서 전반에 사실은 2대0으로 2골을 먹었어요. 토트넘이 더 이상 실점 안 하고 3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후반 들어서 포치 감독이 요렌테 투입했죠. 요렌테가 큰 역할을 했죠. 버티면서 포스 플레이를 해주고 전반에 공격수처럼 나왔던 모우라가 윙어와 공격수처럼 오른쪽 라인에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좁혀 들어왔죠. 절실함의 어떤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우라는 들이대는 어떤 스피드는 좋잖아요. 네. 전방에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알리가 또 중간에 슬쩍슬쩍 어떤 연계 역할들을 하면서 밀고 들어갔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2대1을 그날 만들었고 이제 한 골이 필요한 시점에서 종료 직전인데 그냥 인저리 타임 5분을 줬는데 5분에 그 전 상황은 셋피스 됐는데 요리스 키퍼 들어가고 뭐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롱볼에서 요렌테가 이렇게 버티면서 조금 연계해준 볼을 또 알리 거쳐서 들어가면서 그 극적인 골인데요. 그 믿기 힘든 헤트트릭이죠. 히바우드 때도 그랬지만 헤트트릭이라는 어떤 느낌보다도 그냥 극적인 상황인데 헤트트릭인 거예요. 모우라가 혼자 다 했고 더 웃긴 건 모우라의 골이 3개가 다 왼발 골이에요. 네. 오른발 골이 아니고 본인의 주발이 아니고 왼발로 다 넣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굳이 5개 꼽으면 요것도 들어가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나에게 좋았던 헤트트릭 탑5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록은 정말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또 어떤 기록들이 멋진 헤트트릭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